600년 조선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조선의 왕궁 경복궁.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외국인 침입자들에게 조선 왕실은 잔인하게 유린당한다. 그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한 여인의 죽음이 있었다. 조선조 최초의 황후 명성황후. 그러나 그 죽음은 아직까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은 명성황후의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민비라고도 불렸던 명성황후의 장례식은 1897년 11월에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시해된 지 무려 2년이 지나서야 국모로서의 위엄을 갖춘 장례를 치르게 된 셈인데요.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장례 행렬의 길이만 해도 무려 30여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장례 행렬 속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정말 황후의 장례식답게 성대합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상여를 예를 갖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뒤를 황실 가족들, 또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황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 그 당시 명성황후는 한 나라의 황후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명성황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였던 대원군과의 권력 다툼을 일삼고 사치와 허용으로 국고를 축냈던 왕비. 아마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명성황후의 실체에 근접한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국모로서 격동의 구한말을 살았던 조선의 황후, 명성황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왕비. 그렇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명성황후의 새로운 면모들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명성황후가 어떤 모습의 여인이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명성황후의 모습은 1990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궁중복 차림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1997년 개정판 교과서에는 명성황후의 사진이 빠져 있고 대신 시해됐던 장소인 오코루의 사진이 실려 있다. 교과서에 실린 그 사진이 명성황후의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빠진 그 사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06년.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서다. 헐버트는 조선의 궁중 풍속을 소개하며 이 사진을 싣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주인공이 명성황후라는 설명은 이 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사진은 어이로서 명성황후를 직접 만났던 언더우드 부인의 책에서도 등장한다. 언더우드 부인 역시 사진 아래에 정장을 한 한국 여인이라고 했을 뿐 명성황후의 사진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언더우드 여사 자신이 왕비의 사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왕비의 사진으로 인용된 것은 역사가들의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아직도 일본 교과서에서 그 명성황후를 악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 도구로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8종류인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사라진 명성황후의 사진이 2001년 일본의 개정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여전히 실려 있다. 문제의 사진을 한쪽에 싣고 조선에서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명성황후가 일으킨 조선 궁궐의 내분을 이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명성황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일제시대에 발행된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35년 1월 1일자 신문에는 규중의 숨은 고운 각시들이란 제목으로 2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중 한 장이 바로 문제의 사진. 그런데 기사 내용 어디에도 명성황후라는 표현은 없었다. 문제의 사진이 황후가 아니라 궁녀라는 사실은 일본에서 발간된 여러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의 풍속을 일본에 소개하고 있는 한국 사진첩. 이 책에서도 역시 사진은 궁녀로 소개되고 있다. 한일 합방을 기념해 일본이 발행한 한국평합기념첩에서도 역시 나이든 궁녀로 설명되어 있다. 일본은 이 사진이 명성황후가 아닌 궁녀의 사진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명성황후 사건에 관련했던 고하야가와 히데오라는 수기를 처음 나왔어요. 그 수기가 직접 관련자의 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돌연히 일제 때 해방 직전까지 조선 풍속화에서 이게 궁녀입니다 하고 자기네가 여러 방면에 선자던 궁녀 사진을 거기다 더 올려놓고 말이요. 이게 명성황후라는 거 민후입니다. 민후 암살이라 명성황후 한성신보 편집장으로 명성황후 시해에 직접 가담했던 고바야가와 히데오. 그는 시해 당시의 상황을 한 권의 수기로 남겼는데 민비시액이란 이 책에 대원군의 사진과 궁녀의 사진을 나란히 실어 궁녀를 명성황후로 뒤바꿔 놓고 있었다. 궁녀가 명성황후로 공식화된 것은 일본의 외교 사료 문서. 총독부 시절에 수집한 조선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책에서 궁녀의 사진은 이왕조 제26대 고종왕비 명성황후 민씨로 완전히 둔갑해 있었다. 궁녀의 사진을 왕비의 사진으로 둔갑하는 것은 주요한 일본으로서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도냐면 자기네가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것을 사실 그대로 자기네는 관철하겠다는 의도하에서 한국 측에서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어서 사학회를 깔보고 결국에는 자기네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러한 숨은 의도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명성황후의 사진이라고 확인된 사진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진은 물론이고 명성황후에 대해서 있을 법한 사료의 소재도 현재 파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제대로 아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황후를 만났던 국내외 인사들이 간간히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그나마 명성황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았던 19세기 말은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던 시기로서 이미 많은 서양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서양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양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의사였던 안더우드 부인을 자신의 주치의로 기용할 정도였습니다. 후일 안더우드 부인은 조선에서의 생활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명성황후와의 경험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안더우드 부인을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Hello. 명성황후의 주치의로서 자주 대면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뵀던 명성황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황후를 처음 뵌 것은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부임한 1888년이었습니다. 이때 황후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죠. 대화할 때 쾌활하고 소박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궁궐을 벗어나기가 힘든 게 왕비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황후의 관심사는 다양했습니다. 제게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풍습, 제도 등을 물으셨는데 언젠가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제게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의미 등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황후께서는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고 때때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과 왕세자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황후는 또 저의 조국 미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 들으신 후에는 조선도 미국처럼 힘이 있었으면 하는 말을 읊조리듯 건네셨습니다. 아,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명성황후께서 관심을 두신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서양인들을 통해 조선에 없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무척 적극적이셨습니다. 서양식 학교를 설립하시려고 제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산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조선에서 처음으로 여성을 교육하는 이화학당이 설립되자 현판을 하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께서는 교육에도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양 문물에 대한 명성황후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고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명성황후의 면모인데요.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의 생가. 명성황후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선조의 묘를 관리하던 부모와 함께 이곳에 살았던 명성황후는 한 번 본 책이나 사람들을 정확히 기억해냈던 영리한 소녀로 전해지고 있다. 생가 뒤쪽에는 이곳이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임을 알려주는 비석이 하나 남아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면이 명성황후 탄강구립의 이제 뒷면이 되겠는데요. 쓴 연대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광무 8년 갑진 5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무 8년이면은 1904년입니다. 1904년 5월 달에 배수, 음채, 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신 동네의 비문을 쓰면서 눈물을 머금고 절하며 경건히 썼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평소에 아드님인 순종이 얼마나 어머니를 그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이 기억하는 어머니 명성황후는 신분의 귀천을 떠나 백성들을 배려했던 분이었다. 어느 날 직관이 와서 명당 자리가 있으니 아버지 민치록의 묘를 이장하라고 하자 명성황후는 이미 그 자리에 무덤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 명성황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민속 마을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명성황후가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이모 이씨 부인이 시집온 마을로 지난 81년 이것 외암이씨 가문에서 명성황후의 서찰집 한 권이 발견됐다. 할아버지께서 이 명성황후의 그 어찰이니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지첩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 다음에 며느리로 던 뭐가 오던 이 궁체니까 이 궁체를 그 써서 글씨를 배우는 그 채첩으로 해도 좋고. 황후가 궁궐에서 이모에게 보낸 편지였다. 기름을 먹인 표지에 한지를 겹겹이 붙여 만든 속지. 황후의 편지답게 소중히 보관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발견된 21통의 편지에는 아들 순종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감정과 왕비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 황후의 개인적인 성품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모 이씨 부인에 대한 명성황후의 감정은 각별한 것으로 심신의 괴로움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정도였다. 두 사람의 이런 친밀한 관계로 인해 황후는 때로 부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이모의 부탁이라고 해도 청탁에 대한 명성황후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기 청탁이 오고 갔던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근데 거기 보면은 무조건이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청탁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론된 것을 보면 아무개를 어디에 보냈더니 치적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단단히 호통을 쳐서 나무랜다든지, 또 아무개 추천을 했어도 그건 자격이 없다 해서 거절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분명한 성격인 것이 거기에 드러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칼날이 같고 정확한 그런 이제 성품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외가 쪽 사람들, 특히 민씨 가문과 긴밀한 관계 속에 왕비의 역할을 수행해 갔다. 실제로 18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계에 진출한 민씨는 약 50여 명. 민씨 외척 세력의 등용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명성황후가 민씨를 등용해 고종 주변에 두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명성황후의 친족 세력들은 기존의 이제 외척 세력하고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안동김 씨 세도 정치나 대원군 섭정에서 보듯이 왕권을 압도한다든가 전권을 휘두르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이제 명성황후가 구심점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척족 세력들과 함께 왕의 철저한 보좌 세력 내지는 지지 기반의 역할을 다해서 오히려 왕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세력의 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한 명성황후는 조선 왕조의 존속을 위해 외세를 이용하려 했다. 청나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1895년 미국 공사 알렌에게 운산 금광의 채굴권을 내준 것도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황후의 모습을 외국인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영국의 신문기자 맥켄지는 황후를 친구들에게는 친절하나 적과는 타협하지 않는 의지의 여성으로 평가했고, 미국의 외교관 샌즈는 당시의 여성상을 뛰어넘어 뚜렷한 정견을 가진 한 명의 당당한 정치가로 보고 있다. 일본 공사 미우라 역시 국왕에게 조언할 때의 황후의 모습에서는 빈틈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종은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섰던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고종의 글을 모아놓은 주연집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에게 명성황후는 왕을 능가하려는 왕비가 아니었다. 고종은 황후를 신뢰하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 미래를 예측해 적당한 방안을 제시하는 황후와 같은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고종에게 있어 명성황후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갔던 정치적 동반자였다. 명성황후 민비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아주 총명한 왕비였습니다. 여인으로서 미모로서 고종의 총애를 받기보다는 고종의 정치적인 반려자로서 또 왕의 정치의 보좌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화라는 그러한 변화의 시대에 정확한 현실 인식과 시대 인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개척했던 새로운 시대의 왕비상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명성황후가 활동했던 당시의 조선은 세계 열강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을 둘러싼 세 나라,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조선 내부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로 있던 일본은 명성황후 시의 1년 전인 1894년 내각회의에서 조선 내정 개혁안을 결의합니다. 조선의 개화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일본이 지배하기 쉽도록 일본의 제도를 미리 조선에 심어놓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계획했던 대로 조선의 각종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삼국 간섭인데요. 일본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손을 잡고 일본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파악한 명성황후는 일본에 대항할 정치 파트너로 러시아를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1895년 9월에 조선 왕실에서 발행한 광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칙령 번호 제1호. 친일 내각에서 공포한 칙령이 이미 100호를 넘은 상황에서 새삼 제1호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추진한 내정 개혁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조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내각을 반일 성향의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일본 고문관들을 서구인으로 교체합니다. 명성황후를 필두로 한 이런 조선 왕실의 기민한 대응에 일본은 당황합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는 살해된다. 이른 새벽 광화문 방향에서의 총성은 경복궁의 정적을 깬다. 뒤이어 경복궁 북쪽의 추성문에 대기했던 40~50명의 일본인이 궁궐담을 넘는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국왕부부의 처소인 건천궁이었다. 일본인들에 의해 국모가 살해되던 그날 현장의 상황은 영국 공사 힐리어가 그린 도면으로 남아있다. 경복궁에서 생활하던 미국인 군사기관 다이와 궁궐의 토목기사였던 러시아인 사바틴, 그리고 왕세자였던 순정과 궁인들에게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힐리어가 남긴 두 번째 도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궁궐 안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한 일본인들은 민첩하게 움직여 건천궁 내에 있는 명성황후의 처소 오코루를 점령한다. 오코루 앞마당에 포진한 일본인들은 조선군 복장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한 일본의 군인도 포함돼 있었다. 외부와의 교통은 일찌감치 차단됐다. 일본 보초병들에 의해 건천궁으로 통하는 세 개의 문이 통제됐던 것이다. 손으로 그려진 힐리어의 도면을 바탕으로 당시의 경복궁 상황을 복원해 보았다. 광화문에서 소란을 일으켜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일본인들은 경복궁의 북쪽문을 통해 궁궐의 담을 넘는다. 궁궐 안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곧바로 건천궁을 향했고 명성황후의 처소인 오코루를 점령했던 것이다. 일본의 명성황후 살해 작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총칼로 무장한 25명가량의 일본인들은 방 안팎을 뛰어다니며 조선의 왕실을 유린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명성황후를 찾아내 살해하는 것이었다. 궁녀들 사이에 섞인 명성황후를 쉽게 찾지 못한 일본인들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고 결국 명성황후는 구둣발의 가슴을 짓밟힌 채 한 일본인의 칼에 최후를 맞는다. 그날 명성황후는 3명의 궁녀와 함께 처참히 살해됐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인근 숲으로 옮겨져 시해범들에 의해 불에 태워졌고 재는 땅에 묻었으며 남은 잔해는 향원적 물속에 버려졌다. 사건 직후 일본은 시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한다. 뉴욕 헤럴드의 특파원 코로넬 코커릴은 시의 관련 기사를 본국에 보내려 했으나 전신국의 압력을 가한 일본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다. 시해 직후 일본 정부가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서양 외교관들에 의해 서서히 밝혀졌다. 사건 당일 미국 공사 알렌을 비롯한 각국 공사들은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 미우라에게 일본인들의 개입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일본 공사 미우라는 그러한 불법은 일본 군인의 명예를 걸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날 오전에 미우라 공사는 이 사건에 일본 군민은 한 사람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실문을 한 셈이죠. 그 다음에 열국 외교관들은 이후 그들이 접수하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본국 정부에 이 사건의 내막을 속속 보고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서양 외교관들의 역할이 일본 정부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했고 일본 정부가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건을 밝히려는 외국 공사관들에게 압력을 느낀 일본은 재판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사건 혐의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 사건이 일어난 지 16일이 지난 1895년 10월 24일 미우라를 비롯한 48명의 시의 혐의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히로시마에 있는 우지나항에 도착한다. 그런데 히로시마 재판소는 1896년 1월 20일 모든 상황을 무시한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 혐의자 4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인 그 누구도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비록 일본은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했지만 이미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도쿄의 외교사료관. 일본 방위청의 군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일본 측 자료가 함께 공개됐다. 이 자료 속에서 당시 조선에서 사건을 조사한 우치다 일본 영사가 히로시마 재판소의 구시노 부장검사에게 보낸 사건 보고서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에는 우치다 영사가 범인 명단과 증거품을 확보했으며 그것을 본국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11월 6일 전문에서 우치다 영사는 다카하시 사사 등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며 궁궐에서의 살인과 물품 약탈에 대한 증인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11월 8일 전문에서는 일본인들에 의해 궁궐에서 살인이 자행됐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치다 영사의 사실 보고는 일본 정부에 의해 외부 유출이 철저히 통제된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은 이런 거다. 일본인이 게재됐다는 것도 은근히 비치고, 그래서 너 말 조심하라고 일본 정부에서 경고를 받아요. 언론인을 매수하고 특파원 매수하고 갖은 외교 찬열 다 동원하고 여기에 게재되는 사람들 함구하고 증거를 인멸 왜곡하고 모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하자면 부정해요. 일본 정부가 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공사관에 있던 알렌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일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돼 있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미우라 공사 직전에 조선공사를 했던 이노우에 가오루를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노우에 가오루는 어떤 인물인가? 이노우에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일본을 움직이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천황에게 수상을 천거할 수 있는 7명의 원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토우가 일본을 통치했다면 이노우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선 문제 전문가로 일본의 조선 진출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조선에 관한 그의 이력은 1876년 조일 수호 조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시작해 이후에 체결된 제물포 조약과 한성 조약, 청일 전쟁의 뒤처리까지 조선 침략을 위한 일본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결정했던 인물이 이노우에였다. 1894년 조선공사로 부임하며 이노우에는 조선 침략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장애물인 대원군과 명성황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노우에는 대원군을 압박해 실각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런 이노우에가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이 바로 미우라 고로우다. 퇴역 군인으로 고향에 머물던 미우라는 외교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노우에는 미우라가 조선에 부임하고 나서도 20여 일간이나 함께 조선에 머문다. 외교상 관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노우에가 조선을 떠난 지 불과 17일 만에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노우에의 전기는 이 두 인물이 시해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공사 발령이 있기 며칠 전 이노우에가 미우라에게 보낸 편지는 둘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로스차이나 헤럴드 신문 역시 이노우에를 주모자로 미우라는 하수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미우라 개인이 아닌 일본의 최고 정치가가 범행의 주모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노우에가 관여했다. 이노우에가 민비 시해 사건을 주모했다는 사실이 일본의 국가적 범죄다. 왜냐하면 이노우에의 캐리아가 그랬고 이노우에가 조선 문제에 관한 한국 문제에 관한 전결권을 가졌고 이노우에는 겐도고 그래서 그가 말하자면 이노우에가 민비 시해 사건에 주모를 했다. 그리고 시해를 하기 위한 세부 계획, 실행에 옮기는 세부 계획은 미우라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잡이한테 실제로 죽이는 건 칼잡이한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정은 이노우에가 하고 세부 계획은 미우라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는 흔히 명성황후가 몇몇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낭인이라고 하면은 마구 칼을 휘두르는 폭력배를 연상하지만 낭인은 단순한 칼잡이는 아닙니다. 일본에선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대륙 진출론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명성황후 시해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군인에서부터 공관원 그리고 직업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조선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는 일본 왕실의 고문관으로 만년까지 정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호리우치 구마이치는 동경대를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브라질 공사를 역임했고 한성신보의 사장이었던 아다치 겐조는 이후에 한 정당의 총재까지 지냅니다. 시바시로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서 그 이후에 국회의원에 무려 7번이나 당선이 됩니다. 사건 당시에 육군 중자였던 구스노세 사치코는 이후에 육군 대신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인물, 시해 당시에 일본 국민신문 특파원이었던 기쿠치 겐조입니다. 기쿠치 겐조는
다른 시해범들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동안 해방 직전까지 줄곧 조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조선에 남아있게 했던 것일까요? 명성 황후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쿠지 겐조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쿠지 겐조의 흔적은 당시 그가 기자로 일했던 국민신문의 창간자 도쿠도미 소호의 기념관에 남아있다. 당시 국민신문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주장하던 극우 신문으로 기쿠지는 창간자인 도쿠도미 소호와 오랫동안 교류했다. 기념관에 남아있는 기쿠지의 여러 장의 편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명함 한 장. 일제시대 기쿠지 겐조의 명함이었다. 당시 그의 직업은 이왕직 편찬위원. 신문 기자였던 기쿠지는 이후 조선 왕실을 관리하던 이왕직의 편찬위원으로 고순종 실록을 펴내는 작업에 참여한다. 기쿠지 겐조의 변신은 또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국회 도서관. 기쿠지 겐조의 이름을 입력하자 그가 저술한 책들이 일제히 검색됐다. 보관되어 있는 기쿠지 겐조의 책은 모두 7권. 조선왕국, 대원군전, 근대 조선사 등 조선과 관련된 책들이었다. 평생에 걸쳐 저술된 이 책들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 풍습을 아우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쿠지 겐조에게 조선은 어떤 곳이었을까? 조선에 대한 기쿠지의 생각은 고향 구마모토에서 찾아진다. 구마모토는 대륙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정한론이 대두됐던 지역으로서 명성황후 시해범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곳 출신이다. 또한 구마모토는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조선어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곳이기도 했다. 이런 지역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기쿠지는 1895년 국민신문 특파원으로 조선에 들어온다. 一つは、朝鮮のいろんな情勢の変化に対してこの新聞記者として報道すること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いわゆる日本の志士としていわゆる政治的な活動などを持っている。この2つの、課題などが与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だから菊池健丈は当時通信を報道を送ると同時に朝鮮のいろんな政治的な関心、政治的な活動などにも関係していると。それは要するに日本の国益に日本の国のためになるんだというような考えでやってるわけです。 기쿠지 겐조는 기자라는 신분을 활용해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 관여한다. 종군 기자로 청일전쟁을 취재했고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기쿠지 겐조는 일본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갖게 된다. 기쿠지는 도쿠도미 소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서 사회상, 사업상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칼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교육, 출판, 언론을 통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伊藤博文などで東京であって、そして伊藤博文が朝鮮の日本がいろいろ支配するには具体的なこの朝鮮の歴史とか資料などが必要で、そして伊藤博文は菊池などに、そういう資料なども編纂したらより便利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ことを言われて、もう菊池健丈からすると日本の元老からそういうような直接資料などを調べた集めた編纂した方がいいじゃないかと。だから菊池健丈は歴史を勉強した人じゃないんだけども、自分の経験と身をもって体験したことと、それからこの朝鮮のいろんな資料などを入手して、そしてそれを継ぎ合わせていろんなこの歴史の本とか著作などを書いているわけですね。 기쿠지 겐조는 꾸준한 저술 작업 끝에 조선 근대를 총괄한 근대조선사 상학원을 내놓는다. 이 책에서 기쿠지 겐조는 조선의 근대를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이 두 인물의 그릇된 야심이 빚어낸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다. 특히 명성황후에 대한 기쿠지 겐조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기쿠지 겐조는 자신이 저술한 대원군전이라는 책에서 명성황후는 비밀과 죄악으로 평생을 보냈으며 이것이 바로 이시 왕조가 멸망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명성황후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역사를 정리하며 그들은 당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시기 분쟁의 국민성을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소위 당쟁과 분열과 시기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립하거나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조선을 대신 통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당쟁과 그리고 한말의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같은 것도 그런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기쿠지를 비롯한 다른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된다. 기쿠지를 스승으로 모시던 호소이 하지메도 그중 한 명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조선을 바라보는 기쿠지 겐조의 관점에 소설적 상상력을 덧붙여 근대 조선을 궁중에서 벌어진 추악한 복수의 역사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 나라를 통치했던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판단을 음모와 술수로 보았으며 두 사람의 정치적 대립을 친족 간에 벌인 처참한 혈투로 왜곡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의 글을 신문에 연재하고 일본과 조선 각지를 돌며 대규모 강연을 하기도 했다. 궁중의 일을 알 수 없었던 시대, 대중을 향한 호소이 하지메의 강연은 조선 사람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일제통치하에는 일본 애교 기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서 특히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는 일절이 공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한국인은 거기에 접할 수 없게 만들고 일본 역사를 가지고 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보니까 나머지는 일본 의형학자의 저술된 우리나라 근대사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욱이 우리는 근대사의 재료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전부로 몰수해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발전의 진정한 우리 근대사를 우리가 서술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에 의해 조장된 명성황후에 대한 인식은 해방 이후에 한국인들이 쓴 역사책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다. 명성황후는 여전히 음모에 능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후대에 들어서도 근대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60년대에 발간된 한 역사서, 근대 조선을 움직였던 대표적인 세 인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일본에 의해 왜곡된 조선의 역사, 그 왜곡의 중심에는 명성황후가 있었다. 거기에는 왕비가 정치에 나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인식을 조장해 자신들이 저지른 국모 살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곳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명성황후는 16살에 고종의 정비로 간택됩니다. 그리고 44세의 나이로 일본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 왕실에 침입해서 그 나라 왕비를 죽이는 일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명성황후가 왕비였던 때는 한국 역사상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격변기였습니다. 근대화의 추진과 외세 침략의 견제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명성황후는 고종을 보좌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평가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인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명성황후의 왜곡된 시각을 하나씩 걷어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명성황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감춰진 우리 근대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